대구공항에 도착한 채연의 모습을 살펴보면 간단한 배낭 하나만 메고 오고 수염 면도도 제대로 안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창의의 장례식에만 잠깐 들렀다가 곧바로 북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왔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느닷없이 경주로 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죠. 어째서 그런 것일까 하고 그 장례식 장면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는 일단 영정사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영정사진은 그가 경주 여행을 창의와 같이 할 때 찍었던 영정사진이었고, 무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공존하는 이 경주라는 도시, 아주 잔잔한 찻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봤던 이 추나라는 이상한 그림, 그때 느꼈던 감정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는 경주로 내려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체 채연은 왜 하필이면 그 찻집에서 봤던 추나에 꽂혔던 것일까? 경주 여행을 하면서 무덤도 수많은 무덤을 봤을 것이고, 뭐 대릉원에 가서 뭐 천마총도 봤을 것이고, 되게 대비되는 이미지들을 무수하게 봤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는 추나를 보기로 선택을 했는가? 다른 형이 계속해서 이 장례식장 안에서 음담패설을 하게 되는데요. 형수님에 관한 그 미모에 대한 이야기, 그 잡아먹었다는 식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엄숙하고 죽음의 공간이어야 마땅할 이 장례식장 안에 계속해서 어떤 에로스적인 이미지가 계속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장례식장 장면 안에서 앞으로 영화 전체에 걸쳐서 벌어지게 될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중첩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프닝 씬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가 만나게 되는 두 사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우 작고 장난기 넘치는, 생동감이 넘치는 어린아이와 그와 대비되게 매우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어머니, 이 모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대비 구도는 앞으로 영화가 어떻게 해서 이와 비슷한 대비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삶과 죽음, 에로스와 타나토스, 그리고 환상과 현실, 이 사이에서 떠도는 경계인으로서의 채현, 그리고 이 경계 도시로서의 공항이라는 공간 자체를 이 경주 위에 겹쳐볼 수 있도록 하는 예고편인 것이죠. 저 호우충 앞에서 매우 자기적인 연출 장면이 하나 보여지게 됩니다. 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커플이 서로 키스를 갑작스럽게 하게 되고, 오른쪽 화면에서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마구 튀어나와서 뛰어놀게 됩니다. 바로 저 무덤 앞에서 말이죠. 이 장면은 두 가지 효과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경주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과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뛰어노는 이 일상생활 공간이 매우 가까이 붙어있는 특이한 도시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화에서 죽음과 삶, 그리고 현실과 환상 등등이 얼마나 서로 중첩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매우 탁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탁월함은 바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패닝 하나로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패닝을 하고 영화는 바로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채연은 여기서 여정에게 전화를 걸게 되죠. 이 영화의 독특한 지점은 이렇게 현실과 환상 장면, 마치 플래시백처럼 느껴지는 저 연출 장면이 누가 보아도 현실 같은 이 전화하는 장면과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내내 죽음과 삶, 그리고 현실과 환상 등등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영화 오프닝 씬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채연은 호우충에 들렸다가 바로 이 아리수 찻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호우충에서 봤던 우리의 어떤 이상한 플래시백 장면의 연장선상에 바로 이 찻집이 위치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플래시백 같은 환상 장면을 찍을 때 영화는 그것이 현실의 장면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흑백 장면을 사용을 한다든가, 앞뒤로 암전을 넣는다든가, 혹은 미묘한 블러 처리를 약간 해서 흐릿한 꿈결 장면처럼 느껴지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앞서 호흡총 장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그러한 현실과 환상 장면을 구분되게 찍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찻집에서 일어난 가장 영화 속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형수님을 만나는 장면일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 영화 속에서 형수님은 이 찻집에 있을 리가 없는 존재로 환상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형수님이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영화는 찍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패닝 장면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찻집에서는 공윤이의 사진을 분명히 이 입구에서 찍었는데 다시 액정을 들여다보니까 공윤이가 찍히지 않았다든가 혹은 멀쩡히 해가 비치고 있는데 비가 내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환상적인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주제들, 즉 꿈과 현실, 환상과 현실, 삶과 죽음의 이 경계면에 대한 탐구는 다음 장면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슈퍼는 여정을 만난 채연이 경주 시내로 돌아오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바로 보이는 저쪽에 점집이 위치하고 있죠. 이 영화의 매우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우리가 채연의 여정을 그대로 도보로 혹은 자전거로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의 루트가 매우 현실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마치 이 영화를 가이드북으로 써도 될 정도로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 몇몇 순간이동 장면들이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영화적 트릭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어떤 순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 슈퍼가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신경주역과 시내 사이의 거리는 도보로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순간이동 같은 것입니다. 채연이 자전거를 아리솔 찻집에 놓고 신경주역에 방문할 때 거기서 이미 순간이동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를 배영아가 돌아올 때, 그리고 그가 시내에 도착한 다음 보문으로 갈 때, 그때도 계속해서 순간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시공간 교란의 시작 지점이 바로 이 우리 슈퍼 그리고 점집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곳은 2막과 3막의 시작을 알리는 관광 안내소입니다. 1막의 시작을 알리는 공항과 비슷한 경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영화의 전체적인 테마 자체가 삶과 죽음 그리고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니만큼 이 경계 공간을 주요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관광 안내소에서는 어떠한 반복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곳에 채연이 방문했을 때 채연은 중국어로 이곳 근처에 카페가 있지 않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채연은 비슷하게 이곳 근처에 물소리가 들리는 징검다리가 있지 않냐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이 이 직원의 반응입니다. 직원은 혹시 그것이 환각이 아니냐라고 되묻게 되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천둥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진짜 천둥 소리인 건지 아니면은 그 채연의 말대로 북한에서 쏜 포의 소리가 들린 것인지, 제 생각은 이것이 모종의 그 시공간의 경계가 열리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다음에 채연은 다른 장소로 순간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채연은 자신의 자전거를 세워둔 채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차를 또 마시게 되는가? 그건 아마도 그가 첫 번째 장면에서부터 이미 춘하를 보는 대신 차를 바꿔놔서 윤희를 훔쳐보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윤희를 보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암시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윤희를 그의 등 뒤에 세우고 한 명씩 또 돌면서 이 정원을 찍는 장면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마다 내 아내가 내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아 라는 대사를 채연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등 뒤에 서 있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윤희입니다. 그리고 윤희 역시 우리가 후에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애초부터 채연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죽은 남편의 기와 채연의 기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즉, 이 장면에서 윤희는 자신의 등 뒤에서라는 이상한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 자체가 채연의 기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 마치 불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기운을 우리는 이 영화에서 느끼게 됩니다. 윤희의 집에서 한여름밤의 꿈같은 일을 겪고 난 후 채연은 다음날 해가 뜬 뒤에도 자신이 여전히 주관적인 시공간 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침으로 88 송칼국수 집에서 칼국수를 먹었던 도중 여정의 문자를 받고는 한갑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의처증 남편이 자신을 쫓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았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그는 다시 순간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칼국수 집에서 도보로 40분이 떨어진 우리 슈퍼 앞에 뚝 떨어진 그는 그 점집 안에서 사실은 자신이 어제 봤던 할아버지 점술가가 죽은 사람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그는 사색이 되어 뛰쳐나오게 되는데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애처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환각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도착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보문호입니다. 보문호 역시 우리 슈퍼에서
도보로 2시간 40분이 떨어져 순간이동이 아니고서는 도착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어젯밤 보았던 폭주족의 환상을 여기서 또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영화는 패닝으로 그 폭주족을 찍게 되는데, 폭주족들은 채연의 눈앞에서 모두 쓰러져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채연은 쓰러진 시체들을 지나쳐 이 징검다리 위에 서게 됩니다. 그가 여기에 도착했을 당시 지금과는 달리 물은 완전히 말라붙어 있었고, 그는 이 마른 강바닥 위에 손을 뻗어 물소리의 환청을 듣게 됩니다. 여전히 그가 환각과 환청 상태에 빠져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죠. 이때 가장 우리를 섬뜩하게 놀라게 하는 지점은 채연이 여기서 도주를 시도했을 때 발생합니다. 채연은 여기서 그전과는 달리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후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기법인 핸드헬드 기법으로 카메라는 채연의 등 뒤를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과는 달리 기계적으로 좌우로 패닝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카메라가 채연의 등 뒤를 계속해서 쫓고 있던 어떤 자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과연 이 움직이는 카메라의 정체, 이 카메라를 든 존재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이 카메라를 든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공인이는 벽지를 뜯어내어 마침내 추나를 우리 앞에 공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추나의 시선으로 채연을 쫓아가고 있던 것이었고, 채연이 환각과 환청 상태에 빠져 있던 건 역시 이 추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엔딩씬, 즉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이미 죽은 창희가 공윤이와 마주치는 장면인데요. 창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현실엔 존재할 수가 없고, 공윤이는 이 찻집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창희를 만날 수가 없죠. 즉, 이 장면은 순전한 허구, 환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카메라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추나를 클로즈업해서 찍습니다. 그 추나에는 2192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추나의 제작 연도를 뜻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화의 엔딩씬은 먼 미래일 것이고, 즉 이 영화의 장르를 SF로 할 수밖에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그보다는 이 제작 연도가 가리키는 것이 마치 앞서 채연이 북한 정권이 멸망하려면은 100년이 남았다고 막연한 소리를 짓거렸던 것처럼 그저 이 엔딩씬의 공간이 애매모호한 시공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공윤이는 추나의 유혹을 받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벽지를 뜯어냄으로써 이 애매모호한 시공간에 갇히게 된 것이죠. 채연이 결국 도망쳐 나오는데 성공했던 그 시공간에 공윤이가 대신 갇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영화를 보던 우리 역시 공윤이와 마찬가지로 추나라는 마력, 즉 영화라는 마력에 사로잡힌 것이다. 저는 이 영화의 결말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